거기에서 제3지대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갤럽의 12월 3주차 보면은 심상정 후보 5%, 안철수 후보 5% 이래 나왔고, 지금 김동영 새마을문교도 창당하고 대선 도전 선언했는데 여론조사에서 한 1.6%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김종인 위원장 말에 하면 안 후보는 2012년에 이미 끝났다. 김동연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이항력 없다. 아주 평가절하를 갖다가 규정해 버렸죠. 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5개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대선 단일화 참여 원칙을 확인하면서 12월 말까지 후보 단일화 방식에 합의 기한을 설정했다. 아마 이게 잘 되면 지난번에 6% 정도 받았었죠. 최다 득표를 했었죠. 진보정당. 10%를 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3지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는 나을 것 같아도 10% 내가 장담은 못하겠고, 민주도 좀 같이 하면 이제 3지대가 사실 연초만 해도 3지대 후보들이 들어설 여지가 별로 없는 선거로 봤어요. 그런데 양대 정당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에서 두 후보가 그 확정성을 거의 다 상실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3 후보가 연초에 비해서는 입지가 훨씬 더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입지가 지지율로까지 아직은 잘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몇 가지 변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루하게 양 후보가 박빙상으로 간다면은 야당에서는 후보 단일화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김정인 후보는 뭐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선거는 이기고 봐야죠.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는 지난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에서 그 폭발력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카드는 남아있고,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도 그것이 아차 참목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어버리냐면 처음에는 단일화로 나가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잘못하면 그때 가서는 교체론에 휘말려 버릴 수가 있습니다. 단일화를 틀에서 교체론으로 가버릴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폭발력이 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고,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제3 후보 여러 정당을 다 합해서 10%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진보 정당의 정체성의 특성상 민주당하고 단일화를 할 수 없어요. 그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3 후보들 다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심상정 후보는 이거를 통해서 양당 정치 체제 이후 진보 정당의 어떤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단일 후보를 내면서 지지율을 유의미한 지지율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는 여당 후보의 관계에 있어서 여당 후보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안철수 후보는 제가 볼 때는 변수가 될 수가 있다. 특히 박빙으로 가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가 뭐 3%, 5% 지지율이 왔다 갔던 이 지지율이 단순하게 플러스 알파가 아니고 거기에다가 시너지 효과까지 나타나 버리면 막판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이게 연정이 가능하면은 이 안철수 후보의 그 선택폭도 굉장히 넓을 건데, 그죠? 네, 저 뭐 그런 겁니다. 사실은 뭐 지금 제3지대가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은 독자적인 정치적인 저는 힘은 없다고 보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지금 이 3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실체가 없냐고 보냐면, 첫 번째 참신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 대선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안철수, 심상정 같은 몇 번 지금 도전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살아온 이력 자체가 사실은 참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는 거죠. 안철수 같은 경우 정치적 정체성이 뭐냐. 처음에 진보에서 결국은 지금 보수 진영까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심상정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그러니까 이 진보 정당으로서의 독자성을 사실 많이 상실했다. 지난번 조국 사태 이후로 사실 이 지금 다시 한 번 더 지금 민주당과 단일화할 경우는 저는 제가 생각해 정의당의 존재 가치는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 끝까지 마이웨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힘이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분의 정치적 정체성도 상당히 좀 구슬슬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임명직 자리를 하긴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나름대로 요직을 거쳤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해서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문제, 부동산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경제 실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 단초를 제공한 분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3지대에서의 독자성을 갖기는 힘들다. 그러나 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촉매제의 역할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라는 이 지금 실체하고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결합하느냐, 그런 결합하는 데서 하나의 미끼로 던지는 데 있어서 일종의 권력 분점, 그 권력 분점이 연립정부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호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이 성사된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연합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이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있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시도인데 문제는 당내에서 기득권 세력들이 그걸 다 용인할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될 대목. 황 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지금 현재 이재명과 윤석열의 이 스타일을 보면 앞으로 대선까지 기간에 폭로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저는 한 50%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 이야기 많아요. 네, 양쪽 다 폭로가 엄청 나올 거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자체가 그야말로 마지 못해서 각 진영에서 끌고 가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될 거다. 양쪽 다 후보 양쪽 교체론이 다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등록일 점에서. 자, 그런 상황이 부딪혀졌을 때 이제 제3 후보라는 것이 그 후보 교체론에 기대어서 좀 힘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 한국에는 항상 그 좌우가 자기 후보를 냈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뭐 합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조커처럼 이용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명한 다른 것들을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하니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지금 각각 내세운 후보들이 기존의 보수나 진보의 면모와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무조건 뭐 광을 팔기 위해서 나온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저 두 후보가 굉장히 흔들렸을 때 설사 대선에 승리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득표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대선 전망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거의 똑같아졌다라고 본다면 아마 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분이 좀 더 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주쯤 가게 되면 좀 역전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한 3% 정도 이렇게 앞서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연초 그런데 또 제가 봤을 때 예기치 못한 폭로가 제가 볼 때 터져 나올 것이 여러 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누구도 결정적으로 상대를 떼놓지 못하는 상황에 가게 될 거다. 또 이번에 그 보정 지지표들도 각자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 결국 마지막에 누가 더 치명타를 얻어맞는가에 따라 달라질 거다. 두 사람 다 자기가 해왔던 행보나 태도를 고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설 전에는 다 내놓을 거잖아요. 카드가. 네, 설 전에 나오겠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1월달 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으로 폭탄들이 그러니까 설 이후에 후보 등록까지는 오래무중이네. 2월 13일까지니까 오래무중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치명타가 진짜 맞게 되면 아마 진영 내부에서 긴급 교체하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홍선님 제3지대는 대선 전방 이야기. 대선 전망은 제가 그렇게 이 후보 존재가 지금은 아직 그 존재감이 조금 약해요. 이 변수가 이후에 유일하게 내가 볼 때는 그 변수가 된다. 이 안철수의 경우는 하도 이제 그 국민 여론상의 폭발력은 분명히 있는데 이전에 이제 안철수가 정치를 하면서 여러 번 통합과 서로 분리가 되는 과정에서 주요 플레이들 간의 어떤 그 사감 또는 그런 서로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 장벽에 의해서 뭐 내가 예상하는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선거라는 거는 이기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는 거고요.
이 김동연의 경우는 지금 이제 저도 여론조사를 왜 김동연을 지지율 그 후보를 안 나와주느냐라고 전화를 많이 받지만, 근데 김동연의 경우는 지금 조사를 지금 몇 번을 넣어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지율이 뭐 어떤 다른 조사 기관에서 뭐 1% 넘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게 되는데, 그럼 어쨌든 1% 전후에서 이렇게 나오고 뭐 어떨 때는 1%도 안 나오는 0. 몇 프로가 이래 나오니 사실 지지율에서 유명 이 지지율이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정당 이 판시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이 영향력 변수가 되려고 하면 현재 지금 1% 내외의 지지를 갖고는 안 돼. 상징적으로도 한 2%라도 넘어가주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박빙 상황이 되면은 김동연도 하나의 어떤 변수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만약에 국민의힘과의 어떤 단일화 논쟁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그 대안으로서 심상정은 안 된다고 봐야 될 것이고, 심상정이 안 된다면 김동연이 한 2% 정도 지위라도 올라와 주면 김동연을 대상으로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김동연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와 같이 비주류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 후보는 경제적인 많이 취약합니다. 경제에 대한 그림이 없어요. 반면 김동연은 뭐 경제 쪽의 인물이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3 후보는 바로 단일화와 관련해서 안철수와 김동연이가 그 변수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 완주로서의 의미는 내가 볼 때는 크게 없다고 봐요. 제가 국민의힘 쪽 사람들을 뭐 인터뷰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부 다 당연하다, 필수적이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이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지 않느냐. 국민의힘에서 뭐 예를 들면은 시대의 변화, 뭐 부동산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자기들은 제일 승인으로는 후보 단일화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어쨌든 거기에서 뭔가 길을 꺾어놓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전술적인 방침일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후보 단일화는 아마 이게 원사이드로 가지 않는다면, 원사이드로 갈 것 같지 않잖아요. 이게 1, 2 후보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거고, 오히려 지금도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여의도에서 흘러다녀요, 이게. 그래서 협상의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게 이제 전망하고도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왜냐면은 누가 이기든 간에 정계 개편은 필연적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은 뭐 당이 깨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게 이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꾸로 윤석열 후보가 이기더라도 180석을, 167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을 어쩌 말하면은 좀 이렇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김종인 위원장이 이 여소야대 속에서 총리 인준을 받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 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김한길 새시대 비전위원장은 그때 대비해서 그때 민주당 분들을 이렇게 데리고 놓으면서 아까 구주로 흰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대통령당, 새로운 당을 창당하는 플랜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 국민의힘에서 어떤 하지 않고, 우리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당선됐을 때 민주당에서 열리는 우리당이 탈당해서 나갔고, 실제로 민주당은 거의 개밀되다시피 했잖아요. 어떤 그러한 굉장히 정계 개편의 회오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와 그 세력들이 자기들이 어느 지점에서 결합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자리를 뭐 협상하고 있다, 이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팩트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입지가. 저는 그런 흐름 속에서 아마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위상을 잡고 스탠스를 잡고 결정하느냐, 저는 이런 고민들을 아마 많이 하지 않겠는가 생각 들고, 뭐 그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그걸 하려면 지지율을 올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저도 이 대선 이후에 어느 쪽이든 패배하면은 그 정당은 큰 개편에 휘말린다고 보는데 뭐 이거는 먼 이후의 이야기지만은 대체적으로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를 하게 되면은 내가 볼 때는 이 세력이 분열된다기보다도 세대 교체의 어떤 그 흐름으로서 그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민주당은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은 세대 간의 분화 형태로 그게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는 민주당으로 갈 거면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안철수가 민주당하고 같이 할 얘기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어떤 행태로든 국민의힘 쪽이라고 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금 이 안철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참 애매할 거예요. 이것이 세력으로 보면은 모르겠는데 큰 흐름에도 이렇게 되면 세대 교체 분위기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그림이 되고 어떻게 정치적 그 위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야당이 그런 세대 교체의 큰 흐름으로 가는 분위기에 되고 국민의당으로서 현재 같은 제3당으로 존재해갖고는 활로를 개척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예, 차 교수님 마지막. 예, 저는 전망. 뭐 지금 전망은 저는 뭐 어떤 간에 지금 양자구도이기 때문에 5% 이내의 박빙의 선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 이 판세를 지금 좌지우지할 것은 정치적 의제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추가적인 의혹이 있느냐 이 부분이고. 근데 뭐 앞서 그 뭐 함 소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후보 교체로는 사실상 좀 불가능한 것이 아닐까. 후보 교체론과 관련해서 그 정도 뭐 후보 교체가 되려고 하면 경천 동지할 만한 뭔가 의혹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 윤석열 후보의 고바차주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의혹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 양쪽이 갖고 있었다면 벌써 터뜨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혹이 뭐 상당히 하니까 이 지금 맷집을 하니까 허무는데 이 상당히 그 되지만 후보를 완전히 바꿀 정도까지는 저는 가기 좀 힘들 것이다. 설사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 어느 누구도 그걸 갖다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누구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옥중총각까지도 할 것이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그러니까 후보 교체를 꺼내는 쪽은 분열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 정치적 의제는 미래비전. 그러니까 총선은 뭐 해고 투표고 지금 뭐 대선은 뭐 전망 투표를 하듯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금 거의 지금 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누가 낼 것이냐의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이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대선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민 통합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제대로 된 어떤 식으로 실천력을 담보해낼 수 있을 것이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단일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선 전과 후를 이렇게 연결시키려면은 대선 때 그 후보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연합정부 공동정권을 표방하고 그렇죠. 이 나서야 되는 것이 막판에 이 새로운 흐름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의 좀 여러 가지에서 그 추측 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진하더라도 좀 행보를 봤을 때 저는 그 김한길 지금 미래비전 위원장이라든지 또 본인과 철학과 노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갖다가 함께 모시고 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사롭지는 않다. 저게 그 이후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이 국힘의 그 정권 교체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다가 갖게 되고 그런 흐름들이 윤석열 후보가 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 정계 개편이야 우리 정치권의 엄청난 이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은 합니다 송으로서 어떤 정말 이 윤석열 후보보다 정책 비전으로서는 몇 배 이상 준비된 후보라고 아니할 수 없죠. 그래서 내놓는 우리 전환의 시대에 내놓는 여러 가지
성장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주목받는 시점도 있지 않을까,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연령별로 보면은 20, 30대, 특히 20대 그리고 중도층 이 자영업자 이런 층에서는 이번에 아마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 본인들이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대목도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비슷하고 다 똑같은 같이 보이지만 차별화가 있는 거고 그 속에서 그 부분의 어떤 실현 가능성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아까 난생 처음의 선거가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기대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달에 자담회를 할 때는 또 한 고비가 넘어간 상태에서 연초 여론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쟁투가 이제는 카드가 더 있을 수 없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1월 자담회를 하게 될 건데 하여튼간에 대선 주자들 전부 다 파이팅과 건성을 바라면서 오늘 자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